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서주 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게요. 이 서주 관련된 그 내용을 보니까 서브 노트 부분이 좀 약간 좀 부실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서주부터 해서 춘추 전국 시대까지는 좀 이제 뭐냐면 제가 만든 교재 그 17편 심화 교재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때마다 서브 노트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발췌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그 동양사 심화 자료 부분을 좀 보세요. 17편. 자, 여기 이제 보면 음, 이게 지금 강의가 공유됐나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17편 내면 서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부터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페이지가 이제 몇 페이지냐면 24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주나라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서주죠. 여기 서주의 특징을 이제 볼게요. 자, 정치 제도로서는 공건 제도가 있다. 그래서 유교적인 어떤 이상적인 정치 모델로 계속 나중에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본 청명 사상에 대한 덕치주의가 성립했다. 이 덕치주의라는 것은 이제 은주혁명이라고 하죠. 보통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 청명사상과 덕치주의를 통해서 합리화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는 종법이라든지 예법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경제 구조에서 족법이 반영됐다. 그래서 족법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맹자의 정정제에 또 반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는 청명사상. 청명사상은 덕치주의와 함께 운주혁명을 뭐냐면 정당화시켜주는 주요 사상이죠. 그리고 이제 서주의 또 특징이 뭐냐면 수도가 위수분지가 있어요. 서주는 호경이 수도죠. 근데 이 호경이라는 것이 나중에 보면 이름이 다 바뀌어. 그래서 수나 때는 그 대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나라 때는 장안, 한나라 때는 장안이라고 불렸고 진나라 때는 이제 함양이라고 불렸던 곳이죠. 그래서 그 위수분지라는 곳이 상당히 지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는 산이 있고요. 앞에는 위수가 있어서 방어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앞에 쭉 평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적 요새고, 그 다음에 서방으로부터의 문화 유입이 상당히 중요한 유입구였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주나라부터 해서 당나라 때까지 역대 왕조들 수도였어요. 예. 요 관련돼 갖고 예전에 수도 위치 관련된 문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나라 통일 배경 중에 그 위수분지와 관련돼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러면요. 이거 위로 올려놔야겠네요. 예. 자, 정치를 볼게요. 서주의 정치. 자, 그 서주의 이제 계보를 보면 호직이라는 이제 신화적 인물에서 나와요. 호직은 이제 서주를 조상을 공무의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공공닭보를 거쳐가지고 개적을 거쳐서요. 문왕인데 이 문왕 때 주나라에 이제 뭐냐면 기틀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왕 때는 서백이라 부르는데 그때는 아직 상나라가 왕이었던 시기죠. 상황이. 그래서 문왕은 어, 그 밑에 있는 제후로서 서쪽 지역을 가나다는 서백이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무왕 때 무적으로 통일하게 되죠. 자, 그래서 무왕은 그 당시 이제 은나라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이 그 여자에게 이제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놀고 포악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반발해 가지고 뭐냐면 그 하늘의 명을 받고 준하를 세웠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무왕 때 은주혁명을 완성시켰어요. 은나라에서 주나라의 혁명을 완성시켰다. 그래서 은주혁명은 또 성을 바꿨다고 해서 역성혁명이라고 하죠. 역성혁명. 우리 많이 들어봤었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자, 그래서 이제 건국을 보면 그 은을 멸망시키고 대략적으로 이제 몇 세기 때냐면 이제 여기는 18세기라고 되는데 실제로 10세기 정도 보시면 돼요. 예, 11세기에서 12세기 정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고쳐주세요.
11세기 정도 이렇게. 자, 은을 멸망하고 수도였던 호경에 이제 도읍을 이제 정했어요. 호경은 오늘날 미수군지에 있는 지역이죠. 아까 얘기했잖아. 장안 부근이나 보시면 돼요. 서안. 그래서 이제 그 주공이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이 죽고 나서 어린 왕이었던 이제 성왕이 등장하는데 이 성왕을 본받아가 저희 성왕을 고자해서 주공이 봉건제를 완비했죠. 이 주공이라는 사람은 유교에서 상당히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공이 이제 썼다는 주례라는 책이 있죠. 주례. 그래서 이제 주공이 주나라 제도와 이런 것들을 정비하면서 썼다는 주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후대에 이제 어떤 개혁의 모델이 됐던 책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지만, 이번에도 나왔죠. 뭐 어떤 경전 이름을 써라. 그럼 모르면 그냥 다 주례 쓰시면 거의 7, 80%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무왕이 죽고 어린 선왕이 이제 즉위할 때 무슨 난이 일어났냐면 상감의 난이 났어요. 상감의 난. 이 상감의 난은 이제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무왕이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은나라 유민들이 많았어요. 상나라 유민들. 그래서 이 상나라 유민들을 뭐냐면 따로 모아가지고 그 당시 은나라의 왕자에게 맡겼어.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따로 이제 나라를 만들어주고 이 사람들 은 제후도를 봉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 이제 믿지 못하니까 그 주변에 또 제후를 배치시켜 놨어요. 자기 동생들 3명을 배치시켜 놓고 이들 감시하도록 했어요. 자, 이게 이제 강국제도인데 문제는 그 당시 성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니까 그의 불만을 품은 이 3명의 그 작은아버지죠. 작은아버지가 연합을 해서 그 당시 은나라 왕을 꼬셔서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3명의 강국이 일어났다 해서 상감의 난이라고 해요. 자, 반란이 일어났다니까 이제 그 당시 집권자였던 주공은 자기 동생 소공을 힘을 합쳐갖고 그 난을 진압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감의 난을 진압을 하고 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요길 바탕으로 해서 주변 지역에 이제 그 상동 지역이죠. 상동 지역에 이제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고 일부는 양자강 유역까지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감의 난, 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왕과 목항 때는 주변에 이민족이 이제 뭐냐면 침이 많아서 그 정벌 활동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뭐냐면 여왕이에요. 여왕. 요때 여왕은 그 여자 왕이 아니라 그냥 시호가 여왕이에요. 예. 여왕이 이제 새로운 경제 정책을 호구조사를 실시했어. 왜냐면 그 당시 주나라가 서주가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제후 세력들이 커지니까 그것을 이제 뭐냐면 방지하고자 뭐냐면 경제 정책 인한으로서 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것이 기존의 귀족들과 제후들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왕이 쫓겨나고 공백하라는 사람이 뭐냐면 집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공화 원년이라고 해요. 공화 원년이 BC 841년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에서 그 공백화가 뭐냐면 집권했던 시기를 이제 뭐냐면 공화라고 하죠. 공화. 또는 왕이 없는 시대를 공화라고 해요. 근데 이 공화라는 명칭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공화국, 왕이 없이 여러 명이 통치하는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제 그 서양에서 리프레시라는 말이 딱 들어올 때, 공화국이라는 말이 들을 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어요. 왜 중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황제의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공화국이라는 어떤 정치체가 생소한 거죠. 근데 역사를 거슬러 보니까 이 공백화가 집권하는 공화 시대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따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화 시대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 역사상 연대가 분명한 최초의 해요. 절대 연도라고 하죠. 그래서 BC 84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후에 중국의 역사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뭐냐면 정확하게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런 공화 시대가 있었다. 왕이 잠깐 없었던 공의 시대를 이제 공화 시대라고 하고요. 자, 결국에는 그 당시 성왕이 왕실에 복귀를 하면서 주나라 했지만 이제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많이 그 촉진돼 있죠. 추락돼 있죠. 근데 이제 성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이제 추락되니까 이걸 좀 약간 그 복귀하려고 이걸 좀 뭐냐면 왕의 권위를 좀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려고 중앙집권화 정책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앞에 여왕이 했던 뭐 호구조사라든지 이런 등등을 하는데 이것 또한 반발에 부닥쳐서 결국에는 실패했고, 다만 이제 외적 방어를 이제 뭐냐면 좀 어느 정도 성공해서 중앙시대 권위를 뭐 약간 회복했다. 뭐 그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줄친게 보이시죠? 이게 뭔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황을 볼게요. 유황은 이제 선왕을 이제 다음에 왕위를 계승했는데 이때 이제 유황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포사라는 여인이 있었어. 이 포사. 이 포사를 너무 총했기 때문에 포사가 원래 후궁인데 그 후궁의 자식을 뭐냐면 태자로 정했어요. 세자로. 그리고 나서 원래 이제 아들이었던 그 의구라는 그 태자를 폐사자 시켰죠. 폐태자를 시키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매척 세력들이 열받아서 그 어머니와 이제 의구와 이제 그 신우라고 하는 사람이 매척 세력인데 그 사람이 이제 유황을 시키기 위해서 건융이라는 민족을 끌고 왔죠. 결국에는 건융이 오니까 이제 유황은 죽고, 그렇지만 건융도 이제 뭐냐면 거기에 호경을 공격했을 때 완전히 초토화시켰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뭐냐면 서주는 이때에서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평왕 때에는 도저히 여기에 수도를 못 잡, 호경을 못 정하지 못하니까 제2의 부도였던 낙양으로 옮겼어요. 나급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는 서주가 아니라 동주라고 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동주라고 하지 않죠. 이미 이제 주나라는 이때부터 쇠퇴했기 때문에 요 시대를 보통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요. 자, 춘추 전국시대는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주나라 간직을 볼게요. 자, 이 주나라 간직은 동계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데 아직 원시적인 틀을 벗어나서 초기 때 원시적 틀에서 있지만 나중에 점점 벗어나서 발전했고요. 주로 이제 귀족들 인명이 있죠. 경대부 그런 색들. 그리고 체읍이 공급을 줬고 토지를 줬고 간직이 세습됐다. 그래서 태보 태사라는 그 직이 있는데 천자의 고문 역할하고 어린 천재 지도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백간을 통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재상 역할을 했던 것이 뭐 태보 태사다. 그 외에 뭐 경사도 대사도 공중도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육관을 설치했죠. 그래서 이제 직할지 통치를 위해서 6명의 관리를 선출했어.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제가 여기 줄 다 달았는데 줄에 의하면 이 왕기 지역, 그러니까 주나라 왕씨 직접 통치하는 지역에 청간, 지간, 추간, 하간, 추간, 동간 이렇게 육간을 통해서 통치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좀 봐두실 게 뭐냐면 이것이 이제 신라라 때 왕망의 개혁과 무주의 간제 개혁에 반영했어요. 예. 이게 09년 기초문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모범이 됐던 육간 제도가 기록됐던 책이 무슨 책이냐면 주대죠. 주나라의 어떤 간직 제도 이런 것들 예법을 기록한 주대예요. 주대. 자, 그 다음에 군사 제도를 보면 개국 전에는 이제 상권제가 있었고 개국 후에는 육군제도 확대했는데 이 육군제가 이제 뒤에 이제 개국 후에 중앙군이야. 중앙군.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태사가 이제 지휘를 했고요. 그리고 크게 종주 육사하고 성주 팔사로 나눠요. 그래서 종주 육사 같은 경우에는 수도였던 호경을 방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원정시의 출정군이죠. 예, 그래서 통수권이 왕이 중앙이 장악하는 상비군이고 성주 팔사는 상감의 난자, 그러니까 은나라 유민들이 중심에서 일어난 상감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주변의 상동성 일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설치한 군대야. 성주 팔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들은 지방 제후나 동남이 동쪽의 남이라는 뜻인데 주로 이제 그 상동성 일대 밑에 있는 그런 하남성이라든지 상동성 부근에 있는 지역에 여러 오랑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이 있고 이들은 각 제후의 소유한 병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이민족의 침략을 대비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분단 군성을 보면 일단은 이제 전차가 기본이에요. 전차가 주력이야. 보병도 있긴 있는데 전차가 주력이야. 전차는 사계층들이 이제 주로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배층만이 뭐냐면 군역을 짊어질 수 있어요.
이게 권리이자 의무야. 예. 전차는 주로 적진을 돌파해서 흩어진 용도고요. 보병은 있긴 있는데 이 보병은 좀 일반 농민들로서 동원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들은 주적이 아니에요. 보병이 주적이기 시작한 건 전국시대 넘어와서요. 아직까지는 서주에서 춘추까지는 요런 전차가 중심이었다. 그리고 일반 농민들은 단순히 보조적인 거고 주 사계층이 주로 역할을 주로 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서주 시대 때 여러 제후들 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일단 조공제도가 있어. 그래서 제후가 일정 기간 동안 주왕을 배하라고 예물을 바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중왕과 제후 간의 어떤 군신 관계를 확인하는 의식인데, 요것도 뭐 조공도 이제 뭐냐면 급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좀 멀리 있는 그 뭐냐면 제후들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가까운 제후들은 한 달에 한 번, 요 정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조공제도는 나중에 책봉제도와 맞물려서 한무제 이후로는 앞에서 이제 한무제 이전까지는 제후와 황제 또는 주왕 간의 관계죠. 국내용이죠. 국내의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데 이후부터는 주변국가,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로 확대시켰어요. 이 조공 책봉 관계는. 그래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어떤 기본이 됐던 그게 조공 책봉 관계인데, 원래는 주나라에서 그 제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순수한 건 뭐냐면 중앙이 일정 지역에 다니면서 제후들을 감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천자의 권위를 지방에 확산시키는 건데, 요게 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한무제라든지 진시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자기 업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비석을 만들고 또 뭐냐면 세우고, 우리나라도 뭐 진흥왕 같은 사람도 있죠. 진흥왕 같은 사람 순수비를 만들죠. 이걸 이제 뭐냐면 일종의 신라 중심의 어떤 천하가 그냥 사례다 해갖고 신특강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순수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동성불혼. 동성불혼은 같은 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 후에 이제 유교에서 거의 뭐냐면 신성시대는 그런 건데, 원래 목적은 뭐냐면 그 같은 성끼리 결혼하면 주왕시 시성이라고 하는데, 시성끼리 결혼하면 다수의 이성 제후들 포용을 못해.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결혼할 때는 같은 주왕신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여러 제후들과 결혼을 해갖고 그들과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들 포섭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걸 통해 중앙조의 어떤 중심의 어떤 천하로 만들려고 했어. 그러니까 원래는 유교적인 윤리나 이런 위도가 아니라 정치적 구조에서 이제 만드는데, 나중에 유교에서는 이걸 뭐냐면 일종의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절대 동성불혼 원칙이 지켜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호와 예약을 통해서 중시 여긴다. 그래서 이걸 통해 위계관계의 어떤 지위를 고정화시키는데, 예라는 것은 지배층 간의 어떤 그 관계에서 다루는 거고요. 악이라는 것은 피지배층 관계에서 다루는 거야. 지배층이 이제 피지배층을 통치할 때 그 음악을 사용하죠. 자, 그걸 이제 이용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국제도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후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서 지방에 이제 감시관을 뒀죠. 근데 이제 이 강국이라는 사람들이, 감시관이라는 그 강국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은나라 왕을 꼬드겨서 상감의 난을 일으켰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 왕을 이제 은혜 땅을 이제 효율적으로 통치해서 그 당시 피적국지였던 은혜 땅을 통제해서 수도를 또 하나 뒀죠. 이걸 낙양이라고 해. 성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은혜 땅을 효과적으로 통치를 하려겠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낙양을 부도로 설치한 것은 은유민들 통제한 것도 있겠지만 또 이제 여러 가지도 있어요. 왜냐면 이 낙양의 지리적 위치가, 호경은 좀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근데 낙양은 딱 중원 지역이야. 중간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동방과 서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그 다음에 제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또 해서 이제 낙양을 이렇게 해서 그 뭐냐면 부도로 만들었다. 이 낙양은 후에 여러 또 역대 왕조의 또 수도 역할을 해요. 이 장안과 함께.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통치제도 이제 뭐냐면 로서 봉건제를 볼게요. 이 봉건제는 예전에 기춘에 한번 언급됐었어요. 이거 그때 나온 거는 좀 약간 비교와 관련돼서 역경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당시 서양의 봉건제와 그 다음에 중국의 봉건제, 일본 시대 때 봉건제 이걸 이제 비교해라 이런 내용이야. 이거 너무 쉽죠. 중학교 수준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 뭐 중학교 수준에서 이제는 좀 떨쳐내고 좀 약간 전문적으로 이제 좀 언급을 할게요. 이 봉건제가 예전에 한번 기초 언급됐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때는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봉건제에 대해서. 자, 봉건제라는 것은 땅을 나눠주다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것이 땅을 나눠주면서 간접 통치하는 제도가 봉건제인데 이 봉건제도가 갑자기 중앙 때부터 실시된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은나라 때도 상나라 때도 그렇게 했어. 근데 이걸 이제 뭐냐면 제도화시키고 뭐냐면 여기에다 청명사상이니 덕치주의니 종법제도니 하면서 약간 이제 그릇하게 보이는 그런 제도를 만든 건 서주시대 때예요. 자, 그러면 서주의 봉건제도 기원을 볼게요. 자, 무왕이 은을 멸망시키고 그 은의 왕의 자손이었던 무광을 제후로 공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공이 이걸 전국지로 이제 확대시켜. 그래갖고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을 임명하냐면 크게 세 부류인데 주나라의 일가 친족들 를 임명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은나라 있죠. 은나라 유민들 통제하기 위해서 또 은나라 왕족들 찾아서 그들을 이제 뭐냐면 제후로 삼아. 그래서 뭐 기나라니 송나라니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 어떤 기자조선 이런 사람도 다 은나라 유민 출신이야.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원래는 이제 그 주나라 제후는 아니었는데 원래 오랑캐였는데 나중에 주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들이 이제 들어온 거야. 그 오랑캐들이.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주왕 시대에 복속되면서 제후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봉건제도 이념이 뭐냐? 왕토사상과 청명사상이죠. 왕토사상, 청명사상. 그리고 이게 여기다 이제 청명사상 안에는 개인의 덕과 능력을 기초한 봉건인데 이 개인의 덕과 능력을 기초한 것을 뭐냐면 덕치주의라고 하죠. 덕치주의. 그래서 이 왕토사상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죠. 유교 경제는 많이 나왔고 이게 이제 왕의 모든 땅은 왕의 땅이다 이런 의미인데 말 그대로 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왕토사상은 토지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 당시에도 이제 소유권은 여러 제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보다는 왕토사상은 이제 간념적이고 이념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모든 영역의 통치권은 중앙에 있다. 통치권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땅들은 누가 임명해 준 거야? 인정해 준 거야. 중앙이 인정해 준다. 그 정도야. 통치권상의 의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도 왕통사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왕이 멋대로 남의 땅의 사유지를 뺏고 그러지는 못해요.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통치권상의 의미지 이게 소유권상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거는요. 자, 청명사상은 뭐냐? 이거는 은주혁명을 이제 교체를 이제 정당화시켜 주는 건데, 자, 은나라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에요. 이 주왕이 심에 의한 통치, 패도 정치를 했죠. 정치도 개판을 했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명이, 하늘의 명이 이제 은이 아니라 은한테 준 게 아니라 하늘의 명이 누구한테 갔다는 거야? 주한테 갔다는 거야. 주 무왕한테. 주문왕이나 무왕한테 가가지고 하늘의 명을 받고 뭐냐면 이 은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은주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주나라의 그 뭐냐면 무왕이 일시적으로 패도 심에 의한 통치를 했지만 일시적인 거고 뭐냐 국민들을 통치할 때 시민들을 통치할 때는 덕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된다. 이걸 덕지주의라고 해요. 그래야지 하늘의 명에 부합될 수 있다. 이 덕치주의가 나중에 이제 뭘로 발전되냐면 유교에서 왕도 정치로 이제 발전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고조 조선시대 왕도 정치, 조선시대 이런 이제 사상적 기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늘의 명을 받은 주왕, 천자는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죠. 이 천자는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천하뿐만 아니라 이 중원의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5단계 있죠. 동이, 서용, 남만, 북저 이런 5단계의 나라를 뭐냐면 또 통제할 수 있는 또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건 중국식 천하관이야. 자, 이런 중국 중심의 천하관이 주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역대 왕조에서도 지속이 되고요. 지금도 그 시진핑이 마주치는 뭐 중국 몽인이 뭐 1대1론이 그런 이제 발상 자체가 중화민족 그런 발상 자체가 다 여기에서 나온 거야. 이 기원에서. 그래서 이제 왕토 사상이나 청명 사상 이런 것들은 봉건제를 뒷받침한 이념적 역할을 했고 그 은주혁명을 정당화시켜주는 간접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봉건제의 목적 들어볼게요. 자, 일단 봉건제는 정복한 영토의 왕실의 일종이나 공신대 제후를 봉함으로써 그 당시 은주교체기의 어떤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었던 각 지역의 토호 세력들을 복속시키고자 했다. 주로 어떤 세력들일까요? 은나라 유민들, 은나라 예전의 구지배층들을 복속시키려고 했던 제도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왕이 제후에게 땅과 백성에 대한 통치를 위임하는 대신에 제후는 왕에게 경제 공납이나 군사적 보호를 의무를 지는 통치제도죠. 그래서 육아에서 되게 이상적인 정치제도로 이게 뭐냐면 부각됐던 거고 요걸 제도화시킨 사람이 누구죠? 주공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교에서는 제일 이상적인 성인이 주공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거꾸로 법가에서는 봉건제도 반대하죠. 봉건제도 반대하고 뭘 강조해? 군현제를 강조하죠. 군현제. 그래서 유교는 그 당시 봉건제, 그 다음에 법가는 뭘 되게 강조하냐면 군현제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형태는 봉건경 제후가 해당 지역을 중요한 거점으로 점령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그래서 군사적 식민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업국가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성업국가 형태는 뭐 은나라부터 해서 주나라, 그 다음에 춘추, 중후기까지 이제 국가 형태인데 이 부분 뒤에 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주 봉건 제도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뭐냐면 청명사상도 있고 또 한편은 가족제도가 학대 개편된 종법제도라는 게 있어요. 종법제도. 자, 이 종법제도는 여기 좀 보시면 주 왕실과 제후 간의 관계를 대종, 큰 집안과 소종, 작은 집안을 기본으로 한 공과 분가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종친간 상하 분별, 친소 유별을 구제하고 종자 종중 동족 의식을 강조했다. 그래서 같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후와 공적으로는 천자와 제후지만 또 사적으로는 예전에 같은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핏줄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본가 분가다. 이걸 이제 뭐냐면 뒷받침하는 제도가 종법제도인데 이 종법제도가 그 주왕하고 제후 간의 관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또 하부단위 그러니까 지배층 간의 모든 그 관계가 이 종법제도에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보통 이제 서류 시대까지 해서 춘추 시대까지 사회 구조를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앙이죠. 중앙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제후라는 사람이야. 제후를 공이라고 해요. 뒤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여기 잠깐 언급하면 그 다음에 경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있는 게 사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이에요. 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민이라는 사람인데 민은 지배층이 아니에요. 피지배층이에요. 여기까지만 지배층이야. 자, 그러면 중앙은 당연히 누가 승계를 받죠? 적장자. 적장자. 그래서 이 사람이 중앙이 되면 나머지 아들은 제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실이 되는 거죠. 공. 그래서 이제 제후가 되는 제후의 지휘반은 누가 승계를 받아요? 누가 이제 공을 지휘받죠? 적장자. 그러면 나머지 그 제후의 나머지 아들은 경대부가 되는 거야. 경대부의 지휘는 누가 이어받죠? 적장자. 그러면 그 아들들 나머지 아들은 밑에 사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의 형태죠. 그래서 북의 시족제와 적장자 상속제 성립을 통해서 이렇게 큰 집안은 이제 적장자 집안은 대종이 되는 거고 작은 집안은 소종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후에 큰 적장자가 있죠. 이 집안은 또 대종이고 경대부 입장에서 소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대부와 사회관계에서도 경대부 집안은 대종이 되는 거고 사하 집안은 소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봉가시고 서로 연결돼 있어. 유충적으로, 위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종가와 분가 간의 어떤 신분 질서를 형성했다. 그리고 종법 질서는 예문화에 기초한다. 예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지금의 예하고는 달라요. 예절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아니라 예라는 것은 지배층 간에만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층 간은 예를 적용하고 피지배층들은 예가 적용이 안 돼요. 형벌만 적용된 거지. 그래서 주로 신을 대하는 어떤 절차 규범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 지내는 거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은 다 예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예법. 그래서 예라는 것은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키는 절차 규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종법 질서와 연결돼 있고 했다. 근데 그 예라는 것을 뭐냐면 아까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 규범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전문 집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라는 집단이에요. 유. 원래 유는 학파가 아니라 이렇게 예를 수행하는 집단을 유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 유라는 집단에 누가 나왔죠? 이 공자가 나왔어. 공자. 그래서 이 공자는 종전에 예를 수행하는 어떤 집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공자 때 이걸 정리해서 학문화시켰어. 그래서 유가를 만든 거야. 유가. 그래서 단순히 집단이 아니라 학문적 집단을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공자가 위대한 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예라는 것을 지배층 간의 어떤 그 신을 대하는 그 절차적 과정, 예법 그것에서 벗어나서 회의 지배층까지 확대시키고 단순히 제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확대시킨 사람이에요. 예, 공자라는 사람이요. 예. 그래서 이 예 문화를 기초한 것이 중국 유교의 기원이 되었다. 이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유교가 왜 주를 상당히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청명사상이니 덕치주의니 예니 다 어디에 나온 거야? 주나 서주시대 때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만든 주공 또한 되게 상당히 이상적인 인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있는데 서양의 봉건제도와 비교한 거야. 뭐 중학교 정도의 지식인데 주대의 봉건제도는 혈연을 매개로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종법제도를 이제 말고 한 거죠. 서양의 봉건제는 토지를 매개로 했다. 그래서 쌍무적 계약관계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없죠.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에도 시대는 이건 뭐죠? 중앙집권적 봉건제죠. 중앙집권적 봉건제. 봉건제 특징이 좀 다르죠. 예. 에도 시대는 중앙집권적 봉건제. 그러면 감옥가로막과 무르마치막부 때는 뭘까요? 네, 지방분권적 봉건제죠. 근데 이제 이건 안 나오고 보통 교과서에서는 에도 시대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에도 시대만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주는 봉건체제와 읍제국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읍제국가. 이거는 이제 은나라의 그 지배구조를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런 그 봉건체제가 토착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융합이 되기 시작해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주왕실, 제후의 국, 경대우, 도, 비단은 계층적, 유층적인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중앙이 밑에 있는 민을 직접 지배하는 체제는 아니고 이론적인 지배 체제는 아니고요. 중앙이 제후를 통해서, 제후가 경대부를 통해서, 경대부가 사를 통해서, 사가 사를 민이 통치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유층적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중앙 집권화 국가 이전에는 상고시대 때는 유층적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중국하고 대동소이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유층적 지배 구조가 깨진 거는 중국은 언제 때문이죠? 전국시대 넘어와서 이제 범법을 실시하면서 재민지배 체제를 강화시키면서 이런 읍간의 어떤 유층적 지배 구조를 깼죠. 물론 그 밑바닥에는 사회경제 변화도 같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층적 지배구조 안에선 지배층을 뭐라고 불렀냐? 인이라고 불렸고 피지배층은 민이라고 구성됐다. 그래서 이 지배층, 국인이죠. 이 국인들은 왕국의 백성이라는 왕토사, 왕신사상으로 인식했다. 예. 그래서 이때 국인이라는 거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이때는 국은 뒤에 얘기했지만
그 보통 이 국이라는 거는 이게 나라 국자가 지금의 나라 국자지만 제후에 이제 제후가 사는 곳을 국이라고 했어요. 국. 예. 그래서 요 국 수도죠. 제후의 수도를 그래서 그 수도에 살고 있는 지배 일족들만 국인이라고 한 거죠. 국인. 이건 우리나라 뭐 고대사나 상고사의 표현에도 국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국인은 모든 사람의 의미가 아니냐. 지배층을 의미하는 거야. 지배층을.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봉건제와 그리고 그 종법제도, 청명사상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는 그 제도들이 붕괴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농업 생산량의 발달, 능력 중심의 어떤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서 이제 서연을 바탕으로 한 봉건제도가 계속 유지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 교과서나 통론에도 자주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서로 간에 혈연 관계에 있다 보니까 끈끈하게 연결돼 있어. 그래서 작은 아버지, 뭐 큰 아버지, 뭐 삼촌 등등 해갖고 이제 지켜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뭐 5촌, 10촌 뭐 이렇게 몇 대가 지나니까 서로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같이 사는 그런 뭐냐면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이웃사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친근감 있고 그러니까 혈연적 이해관계보다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지연적 이해관계가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법제의 통치 원리가 어떻게 먹혀지지 않게 되는 거야. 예. 자, 요 등등이 이제 여러 가지 뭐냐면 봉건제의 원인이 됐다. 그 외에 디귿과 니은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동양사 기초 지식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찾아봤고요. 요건 그냥 각자 보시고, 예. 니을만 잠깐 볼게요. 그게 이제 이민족과 투쟁하는 가운데서 제후들이 토착 세력들의 어떤 그 결합이 강화됐다. 그러니까 중앙시 예전엔 도와줬는데 중앙시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이민족의 어떤 침입을 막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믿을 만한 게 뭐야? 비록 예전에는 이제 은나라 유민들 또는 피지배층이었던 민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견고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립화되는 경향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는 서형 공동체가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 지용 공동체의 의미가 더 강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1번 잠깐 볼게요. 95번. 자, 한의 중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줄을 다 닫아놨으니까 여기 이제 보시고 관련된 이제 뭐냐면 그 심화 규제 내용 중에 관련된 그 기본서 내용을 보고 싶다면 그 밑에 보시면 돼요. 자, 제후의 농민에 대한 지배는 개개인 농민이 아니라 시족장을 통해 읍을 다니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예, 음락 공동체의 어떤 구조죠. 유층적 지배 구조. 그러나 후기에 갈수록 제후들은 토지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살림을 이용하거나 개간의 새로운 경지를 확보함으로써 그 다른 영지로 농민이 뭐냐면 동원하게 됐다. 아, 이건 제가 잘못 읽었네. 이게 줄을 95번인데 요걸 얘기했네요. 예. 일단 이것도 한해 중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또 읽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에 따라 종래 읍 단위를 통해 농민 지배는 불가능하게 됐고 농민들은 제후에게 생활 유지를 위하여 강한 비효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시족장을 통해서 음락을 이제 통제를 하는 방식으로 지배했는데 이렇게 개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농민들 직접 동원하면서 이제는 음락 공동체의 어떤 수장의 지배를 벗어나서 제후에게 이제 뭐냐면 더 의존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밑에 그 봉건제를 유지하는 하부 구조가 점점 읍 단위에서 붕괴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과 관련된 내용들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쯤에 얘기했던 것은 이제 그 다음 96번에 있어요. 96번. 자, 이것도 한해 중에 있는데 중앙시 이적의 정벌과 이적의 항쟁 역시 이러한 경향을 촉진시켰다. 주의 정치적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기산과 종주, 성주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주나라가 면에 의한 지배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영역국가 아니에요. 일정한 영역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점 지배 방식이었어요. 그 거점 지배 요충지만 서로 연결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정과 선의 지배죠. 이거는 뭐 다른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을 통치할 때. 그건 좀 뒤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영역국가 형태가 등장한 춘추에서 정치 넘어가서 그 시대죠. 자, 주가 공공한 공국은 읍은 농업을 기반으로 성립됐지만 농경지에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정과 선에 그 있는 공백 지역에는 이족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민족의 공격에 시달리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중앙시 어느 정도 그 강건할 때는 튼튼할 때는 나름대로 군대 파견하고 이민족을 막아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중앙시 약해지니까 그 이민족을 효율적으로 이제 막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은 이제 중앙시 기대하지 않고 자기끼리 방어망을 합치고 그 주변의 경대부나 제후들이 똘똘 뭉쳐서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갖고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군사 방어 집단을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주 왕실과 멀어지게 돼요. 독립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봉건제의 해체 배경, 상북 하부 구조의 해체 배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량사상을 볼게요. 청량사상은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요. 하늘의 명을 받고 통치를 한다. 라는 거죠. 이때 천이라는 의미는 뭐냐? 상제예요. 상제. 우리가 성리학에서 말하는 천과 좀 달라요. 성리학에서 말하는 천이라는 것은 어떤 뭐죠? 예,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칙, 하늘의 이치, 법칙. 근데 요때 상제는 왜 하나님처럼 생각하시면 인격시단 존재야. 그래서 이거 보고 지가 판단해서 도덕적 판단해서 이놈 나쁜 놈이면 처벌하고 좋은 놈이면 뭐냐면 조짐을 보여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주제야. 천은. 예.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고 천지자연의 법칙을 운행하고 인간사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절대적 신이에요. 감시하고. 자, 그리고 특정인에게 하늘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천자죠. 그래서 이 청명을 받고 천자가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주나라 왕이죠. 예, 주왕. 그래서 주왕을 천자라고 하죠. 요때 자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고 사람 자자예요. 예. 우리도 이제 하늘의 명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늘의 명을 받는 거는 아들로 얘기하죠. 하늘의 명을 받은 아들. 그래서 하늘의 그 천자는 아버지가 되는 거고, 이건 아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천자와 그 당시 그 상제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냥 하늘의 명을 받은 뛰어난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은하도 천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상제라는 개념이. 근데 이제 예전에 말했죠. 청은 일종의 은왕은 천의 대리인에 불과했어. 근데 주왕은 청명을 받았지만 자율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하나. 그러니까 단순히 대리가 아니라 대표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날 이제 표현에 따르면. 자, 그래서 이제 이 청명서는 은주혁명을 뭐냐면 정당화시켰죠. 청명을 받은 주운왕이 의의 정보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은나라의 나머지 유민들, 피지배층들을 소속 동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의 통치의 정통성과 신성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청명을 받은 천자는 중화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오당캐들도 뭐냐면 통치하죠. 그래서 주왕시 어떤 도덕적 세계관 이런 것도 형성이 됐다. 그다음 청명의 이동은 통치자의 도덕적 자지, 그러니까 덕지에 위한 거죠. 그래서 무력에 위한 통치보다는 문치 우위를 강조했다. 이걸 나중에 유교에도 영향을 주고 중국의 이제 뭐냐면 간료제도 발달에도 기여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상대 간직이 옛날 간직이 주로 제사나 궁전과 관련된 것에 비해서 서주의 간직은 다양하고 되게 전문직이야. 그래서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왜냐하면 덕치를 하려면 민을 잘 구슬리고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민에 의한 통치가 중요하죠. 예전에는 민 필요 없었어. 그냥 무시해버리고 얘네 굶고 죽든 상관없어. 제일 중요한 게 제사나 군사들인데 이제 민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려면 나름대로 그들을 뭐냐면 그와 관련된 업무를 세분화시키고 관리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직제도가 이렇게 관료제도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유교에도 영향을 줘요. 유교 사상에도. 자, 그러면 청명사상의 의의를 볼게요. 청명사상의 의의를 보면 청명, 천자, 천하 많이 들어봤던 말이 중국 애들이 하는 얘기죠. 이런 형성된 제왕과 중국 위주의 어떤 세계관의 수입에 크게 기여를 했고 중국의 역대 군주에게 전승돼서 중국 역사 형성에 크게 기여를 했다. 영향을 줬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후에 역대 왕조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중국의 그 지금 시진핑 정권에서도 항상 내세우는 중국몽이라든지 1대1로라든지 중화민족의 어떤 부흥 이런 내용 자체가 다 여기에 간접적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부인하지만 실제 그렇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얘기를 했고요. 잠깐 이제 서포트주 제가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도중에 계속 까먹어서 이걸 도중에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서포트주 인증번호를요. 서포트주 인증번호는 55번이에요. 55번. 적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볼게요. 정전제 볼게요. 정전제. 정전제도 요번에 왕망의 어떤 제도와 연결돼서 이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정전제 내용을 보면 이게 원래 맹자가 주장한 거예요. 어떤 분이 준하나 때 그 실시한 제도 잘못 착각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브노트에도 그게 보여요. 잠깐요. 서브노트 보면 정리하면서 좀 곤쳐 나갈게요. 자, 정전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 있어요. 900m를 우물정자, 이렇게 우물정자에다가 9등분해서 8가는 백무씩 대열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앙에 그 백무 있죠. 그것은 이제 공동 경작을 통해서 조세를 납부하는 거야. 대개 보면 그 상위읍에 이제 납부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요 내용은 역사적 실체는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야. 역사 실체는 아니고 이거는 맹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제도예요. 실제 역사적 그 실체는 아니야. 그러면 왜 정정제가 뭐냐면 부각이 되냐 여기에서 요건 그 뒤에 있는 내용 조법이 있대요. 조법. 조법이라는 건 뭐냐면 서주 시대에서 춘추 시대까지 실시했던 그런 토지 제도라고 이제 축축하고 있어요. 이 조법이. 이 조법은 그 공동 경작을 해서 조세를 납부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동 노역지대라고 하죠. 중세 봉건 시대처럼 이게 영주 직영지 가서 이제 열심히 해갖고 노역지대 그 납부하잖아요. 지대들. 이걸 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그 음락 공동체에 있는 공유지에 가서 열심히 해서 상위 공동체에 갖다 바치는 거야. 음락 수장한테. 자, 이걸 이제 뭐냐면 조법이고 다만 이제 후대 정정제는 공자가 뒤에 사람이잖아요. 이 조법을 일부 반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법이 서주시대 때 실시한 토지제도고 정정제는 뭐냐면 이 조법을 반영한 이상적인 정치제도예요. 토지제도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상적인 토지제도지만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죠. 특히 이제 이 뭐냐면 개혁군주들 하는 여러 가지 토지제도를 할 때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모델 역할에 토지 개혁 모델에 이게 이제 정정제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서주시대 조법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정전제 제도적 미비함이라고 있는데 이건 엄밀히 말해서 조법에 대한 거죠. 조법이에요. 자, 이 조법 내용을 보면 기록에 보면 자, 당시 농업기술상 후경농법이 필수적인데 아직 영작상규에 불가능했죠. 시위법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일정 연령에 기준한 토지 국유제에 입각하기 때문에 토지 수수나 한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소유권이 없고 경작권만 있고 그걸 이제 로테이션한 그 구조였죠. 경작지를. 자, 그다음 토지의 정기적인 재분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경지 내에 그 수로조직이라는 건 이제 그 농사를 지으려면 물길 파고 이런 그 조직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만드는 조직 이런 것도 없고 계절에 따른 거주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심화자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여기 정정제라는 것은 어디에 반영됐다고 했죠? 조법이 반영돼. 역사적 실체로 조법을 이제 보면 정정제 형식보다 내용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게 딱 구등분해갖고 이거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과 운영론이 고제에 반영됐다. 이 고제라는 것은 조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조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동생산을 해서 공존해서 마을 공유에서 공동생산해서 그걸 노동지대도 노역지도 바치는 거죠. 그 생산물을. 그래서 서주시대의 은혜 토지는 은민의 자급에 의해 한 경지와
공남군의 공동생산 경지, 공존 구분되는데, 자, 이런 이 공존이 이제 그 생산된 부분에서 상해 음락 공동이 갖다 바쳤다. 그래서 이제 조나라의 조법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조법 안에 정정제가 조법을 많이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서주 말기에 들어가면 이런 그 읍을 바탕으로 아까처럼 조법 체조가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해요. 붕괴되기 시작하고 물론 이제 이것도 왕기 지역 같은 특정한 지역에서만 붕괴되지만 점점 붕괴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춘추 중기 되면 초세모 같은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붕괴를 촉진시키죠. 결국 전국시대 때는 이제 음락 공동체의 어떤 그 소유권은 없어지고요. 개별적인 소유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대토지 소유가 확산되고, 예, 그거는 그 밑바닥에는 철기 생산을 통한 개별 경쟁이 가능했기 때문인데, 요 부분은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할게요. 자, 서주 말기 사항은 그냥 각자 보시고 영향을 볼게요. 이 조법은 그러니까 정정제죠. 이때 영향은 정정제 영향이에요. 자, 후대 왕조에서 손흥민 생활 보호나 대토지 소유 억제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맹자가 주장한 정정제, 조법을 반영한 정정제 부활을 주장하죠. 그래서 일종의 이념적 모델을 실시했다. 이념적 모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주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좀 볼게요. 서주에 대한 역사적 평가. 대개 이 서주의 역사적 평가는 그 뒤에 좀 얘기했지만 신문화 운동 때 이제 나타나요. 이 신문화 운동 때 반유교가 이제 확산이 되죠. 반유교. 그래서 유교에서 제일 신성한 나라가 어떤 나라? 서주죠. 그래서 서주에 대한 비판이 또 일어나.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고파하고 그 다음에 신고파야. 그러니까 신고파는 예전에 그냥 믿는 사람들이죠. 예전의 기록을 그대로 신고파보다는 고신파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고신파. 이걸 좀 고치세요. 고신파. 그래서 의고파와 고신파인데 고신파는 서주에 예전에 그 유교에 있는 오경에 실려 있는 서주와 관련된 고문원 있죠. 이걸 그대로 믿는 거야. 그 주공 이상시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되게 육아 계열이고 봉건제도와 주공을 부각시키고요. 은주교칙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견해죠. 근데 아까 이제 반유교의 경향을 받아서 이 서주에 대한 인식 중에 비판적 견해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의구파고요. 의구파. 예. 그러니까 의구파는 초창기 때는 서주에 대한 그 이전에 은나라 기록을 다 불신했어. 이거 다 유교 애들이 만든 거다. 다 구라다. 이렇게 불신했어. 그래서 유가주의자들에 의한 만들어진 가상의 시대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예를 들어 은의 유물이 많은 데 비해서 주의 유물은 적다. 예. 그 은혜 이제 나중에 이거는 은어가 이제 발견하고 나서 이제 은까지 인정하지만 주는 이제 인정 못하겠다. 뭐 이런 이제 태도고 주의 유적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준하나 유물과 유적도 많이 발견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의 실체를 인정해요. 그렇지만 준하가 이제 앞에 그 고신파처럼 그렇게 뛰어난 시대는 아니었다. 유교 애들이 말한 이상적 유토피아는 아니었다. 은주 교체기도 그냥 단순한 정권 교체에 불과한 거지 무슨 1000명이 어쩌고 그런 건 다 후대에 지어낸 얘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서브노트에서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시 볼게요. 서브노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다시 돌아서 은주혁명에 대한 이제 보면 이제 중국사에서 서주의 위치에서 고신파와 의구파의 대립 내용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은주혁명인데 은주혁명에 대한 그 견해가 고신파, 의구파가 있다고 했죠. 자, 고신파는 은주의 왕권 교체를 주대 봉건제도, 그다음 종법제도의 성립을 가능케 한 사회, 경제, 문화적인 혁명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인 혁신적 뭐냐면 혁명이다. 대단한 의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혁명성을 나눈데 두려고 하고 이로써 왕도 정치가 이제 실시됐다. 그 유교에서 말하는. 근데 의구파는 아까 이건 혁명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은말기의 제도를 계승한 것 뿐이다. 단순한 일반적인 정치 교체에 불과하다. 정권 교체에 불과하다. 이때까지만 이제 바꾼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그다음은 봉건제도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생각해요. 고신파들은 당연히 왕도 정치의 실현으로서 봉건제를 되게 높게 보죠. 유가 계통의 이제 사람들은. 근데 의구파는 주왕실의 새로 정복한 영토의 왕실의 일족과 믿을 수 있는 공신을 제후로 봉해 은주 교체의 어떤 정치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실시한 거고, 유력한 어떤 은혜 지배자를 복속시키는 위한 정치적 장치였지, 이게 무슨 왕도 정치고 청명사사용 이런 건 관련이 없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의구파의 견해인데, 그래서 정리해 보면 고신파 의구파의 대립은 그다음 신문학 운동 이제 하면서 반유교적인 경향이 확산되면서 일어났고요. 고신파는 예전에 이제 유교에서 주나라를 상당히 뭐냐면 부각된 관점 중에 하나였고, 그에 반해서 의구파는 처음에 서주 시대를 믿지 않았다고 했죠. 은도 안 믿었고, 근데 이제 은어가 발견되니까 은은 믿는데 서주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다가 또 계속 발견되니까 좀 한 발 물려서 그 당시 은주영매라든지 왕도 그 봉건제의 의미를 좀 더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번 의구파하고 그 당시 고신파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서주시대 사회성격론에서 뭐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선이나 뭐 있는데 그냥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이건 중국학계 그 중국 공산당 계열인가? 네, 지금 중국 대중학계 이제 견인데 예를 들면 뭐 사적 유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국학계 그 시대 구분론은 뒤에 이제 명말청초의 자본주의 맹하론이죠. 요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넘어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춘추 전국시대를 이제 볼게요. 춘추 전국시대. 이 춘추 전국시대 이제 개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읽지 못하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럼 춘추 전국시대 이제 보면, 좀 시대를 구분할 필요 있어요. 춘추가 뭐고 전국이 이제 어떻게 이제 구분되는가 이렇게 좀 보는데, 약간 화이트보드를 잠깐 사용할게요. 네, 보이시죠? 네, 화이트보드.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시계 부분을 쭉 이렇게 할게요. 크게 할게. 주는 뭐와 뭘로 나눈다 했죠? 예. 서주와 동주로 나눈다 했죠. 그 수도의 위치에 따라서 서주, 동주. 그래서 서주는 이제 수도가 호경이고요. 그리고 동주는 수도가 나급이죠. 나급, 낙양. 예. 그래서 이제 호경과 나급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했어요. 예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서주에서 동주 넘어가는 큰 사건이 뭐냐? 이거는 뭐냐면 평양이라는 왕이 동천을 해요. 수도를 옮기죠. 어디서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겨. 이걸 계기가 한 거야. 누가 쳐도와서? 건흉이라는 민족이 쳐도와서. 건흉. 건흉도 되게 웃긴 게 이게 좀 의미가 안 좋아. 견자가 개견자거든요. 융자가 오랑캐 융자. 서쪽에 오랑캐를 보통 서융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쪽에 온 개 같은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애들이 이제 그 건흉 입장일 때는 자기는 건흉이라고 불리진 않겠죠. 근데 중국 애들 그렇게 건흉 하니까 지금 중국 기록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거야. 근데 이게 건흉뿐만 아니라 뒤에 홍로라든지 뭐 이런 민족들 있죠. 명칭들 보면 다 중국 애들 갖다 붙인 거거든요. 왜라든지.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안 좋아. 중국 애들 좀 뭔가 남을 까가지고 자기를 좀 부각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또 불구하고 이제 애들이 썼던 용어를 그대로 쓰냐면 기록이 없어서 그래. 기록이 없어서. 자, 하여튼 건흉이 있고 이제 건흉에 치면서 동주가 실시하는데 보통 동주라고 부르지 않고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르죠. 춘추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가 있어요. 자, 춘추라는 말은 공자가 쓴 논하나 연대기라는 에서 나온 말이에요. 춘추. 그래서 전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국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이는 이제 그 종행가 중에 하나로서 그 외교관 중에 하나로서 정치대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전국책이라는 책에서 이제 따온 명칭이라고 돼요. 그러면 춘추와 전국을 가르는 그 선이 뭐냐?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선이 있어. 춘추와 전국을 어떻게 기점 나누는 그거냐? 선인데 대개 학계 통설상 BC 403년을 보고 있어요. 자, BC 403년이 왜 보냐면 그 중원에 진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진시황의 진이 아니라
중앙에 있었던 진이 있었어요. 진이 그 큰 귀족이 육한이라는 경세가들이 있었거든요. 육한들이 진에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야. 결국에 세계 가문이 독립해서 나라를 만들어요. 진공을 죽이고. 그게 이제 뭐냐면 한위조약. 한나라, 위나라, 뭐냐면 조나라죠. 중원의 세계 국가야. 딱 노른자 땅을 차지하는. 예. 그걸 이제 주왕이 인정한 애가 403년이에요. 403년. 아, 그래서 여기부터 전국이다 불려. 전형적인 건 뭐야? 하극상이죠. 그래서 그 당시 춘추 시대는 종황량이라고 해서 주왕을 받들고 그 다음에 오랑캐를 물리치자는 나름대로 대의명분이 있었어. 근데 이제 진나라 때 그 전국시대 넘어가서 이 진나라가 분열된 걸 보고 하극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는 전국시대는 그런 게 없어지고 하극상 시대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때부터 전국 친웅이 이제 활동하게 되죠. 예, 하극상 시대고 전국 친웅이 이제 활동하고 예전에는 공이라고 칭했는데 자기를 예전에는 이제 요때는 왕이라고 칭해. 위나라 그때 해왕인가요? 네. 그 사람이 왕을 칭하면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왕이 이제 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춘추 전국 시대를 한번 이게 좀 분류를 해봤고요. 다시 이제 넘어가서 내용을 또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이게 춘추 시대 때 이제 뭐냐면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국 시대의 영역이에요. 춘추 시대는 상당히 많은 국가도 있었어요. 초창기 때는 140개 국가. 이것들이 뭐냐면 서로 병탄하고 합쳐지면서 10개국이 되고 나중에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 7개 국가가 이제 등장하죠. 전국 치동이 나는 위치를 보면 이제 연나라, 제나라, 진나라. 여기 진나라는 이제 많아지죠. 이게 망하고 이게 한나라 조나라예요. 조나라. 예, 조나라 등장하죠. 여기가 이제 중원에 있는 국가고 진나라, 초나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예전에 이게 오와 월인가? 이런 국가였는데 다시 초나라 이제 합방 통합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 친흥이 이제 활동을 했던 시기다. 여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춘추 시대는 이제 BC 770년에서 403년까지 춘추 공자의 너나 연대기에 따왔고 아까 경유에 침입을 해갖고 평양이 동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수도인 낙양으로 이제 청도하면서 주왕시 약화됐다. 자, 이 시대의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이때 초창기 때 이제는 주왕시 할 때 그 옆에 있는 정나라가 이제 잠깐 부각이 됐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듣보잡 같은 국가들인데 이 정나라가 금방 이제 쇠퇴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주변에 있던 뭐냐 중원에서 약간 벗어난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패자로서 맹주로서 종황량인을 내세우고 그 당시 이제 패권을 장악하게 돼요. 종황량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나라 왕실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이런 말이죠. 이 말 뒤에도 자주 사용해요. 유교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자주 사용했던 말이고. 그러면 이때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때 이제 국제 질서요. 무슨 국제 질서 하냐면 해맹적 국제 질서라고요. 해맹적 국제 질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 서주 시대부터 있어요. 보통 제사를 지낼 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제후가 와가지고 이제 하는 조상 시대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경대군이나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냐면 돼지라든지 뭐 소피 이런 것들 잡아서 사표 형식이라는 사표를 내고 피를 붙이는 거죠. 예. 사표이라고 하는데 요 의식을 해. 그리고 조상신에게 맹세를 내요. 그리고 만약 이 맹세가 깨지면 우리가 처벌받을 거다. 이런 의식이 있어. 이거를 단순히 이제 공하고 제후 간의 그 의식이 아니라 공과 고, 그러니까 제후국과 제후국의 의식을 확대시킨 게 해맹적 국제질서예요. 예, 그리고 하늘에 이제 모여가지고 제후들이 모여서 거기 주도했던 패권 국가가 와서 그다음 패자가 와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죠. 그 상제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돼지나 뭐 소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사표하고 하늘에 맹세를 지어 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을 충성 안 맹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 말 따르지 않고 우리가 처벌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해맹적 국제일서예요. 자, 그때 이제 등장한 게 춘추 5패인데 패자라고 하죠. 자, 춘추 5패는 제나라 항공이 먼저 등장했고요. 진나라 문공 여기인데 제나라 항공이나 진나라 문공까지는
중원에 있는 국가예요. 중원에. 중원이나 그래도 주나라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국가죠. 권위를. 그래서 이때 이제 종황양이를 이제 내걸었어요. 엄밀히만 요때 내걸었다고 보시면 돼요. 요때만. 예. 그래갖고 쟤는 한국, 진나라, 몽공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이상은 해명적 국제 질서에는 이제 입각해가지고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해외 그 맹세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이제 하게 됐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제나 항공 같은 규구에서 이제 그런 맹세를 했다고 해요. 해명적 국제 질서에 입각해서 그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 몽공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 천토인가? 네, 천토에서 이 해명 의식을 경영했죠. 천토. 자, 그래서 이런 해명적인 어떤 국제 질서 이렇게 이제 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초나라 장항 때부터 달라진 거야. 제나라 항공과 진나라 몽공이 이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패자로서 부각됐던 게 초나라 때문에. 초나라는 그 당시 양쯔강이 있었던 나라죠. 근데 이제 예전에 남만이라고 해서 이민족화된 이민족을 취급받았는데 그 나라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쯔강 유역의 그 성장을 반영한 나라가 초나라인데 뒤에 오왕의 함나라든지 월왕의 구천도 다 뭐야? 양쯔강 이남 출신이야. 강남 출신이야. 예전에는 그 중화의 범위를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남만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뭐냐면 오페에 들어가요. 요때는 뭐 그 당시 종황량이 이런 것도 없었죠. 그냥 주황씨 깨끗이 무시해버리고 심지어 초장황은 자기가 왕이라고 칭했어. 칭왕을 했죠. 춘추시대 때는 아직까지는 주왕실만 왕이라 칭할 수 있거든요. 남은 공이라고 칭하고 그만큼 이제 뭐냐면 남쪽의 양쯔강 유역의 나라들이 등장했다. 그럼 양쯔강 유역의 나라들이 등장할 수도 있었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선진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구나 영토가 상당히 컸어. 그 중원의 국가보다. 예,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춘추 5패는 여기 5명을 언급하고 있지만 또 이제 경우에 따른 진나 목공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 진은 여기 서복 그 우리가 아는 진시황의 진나 있죠. 여기 진나 목공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송나라 양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공. 이 사람도 이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왕과 오왕을 빼고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대충 이제 이렇게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걸 좀 더 얘기하면 중원의 재와 그 다음에 이제 재와 진은 종황량이 계절종망. 계절종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중왕이 임명한 그런 뭐냐면 중왕이 임명한 그 제후들은 아무 약속 제후이라도 일단 중왕이 임명했기 때문에 봉건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자리를 뺏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를 이어줘야 된다. 이런 거야. 그래서 요 당시에는 전쟁을 하더라도 패배국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대로 뒀어. 이 계절 종망의 원칙에다가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어떤 의식도 가지고 있었냐면 만약에 얘를 패배를 시키고 뭐냐면 패배시키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일반 9년 후 편입시킬 경우에는 그 조상신이 패배한 조상신이 열이 받아서 우리를 해를 끼칠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춘추시대 초기까지만이죠. 그런데 이제 이민족 국가였던 초오월나라는 그 종황량의 계절 종망 이런 의식들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들은 약소국을 멸망시키고 영역을 확대해. 그때부터 현이 설치. 그래서 현을 최초로 설치한 나라를 이제 보통 남방의 초로 보고 있어요. 초. 그래서 이제 되게 중원에 있는 그러니까 요때 중원이라는 거는 이제 서주, 동주죠. 낙양 부근에 있는 국가보다는 좀 더 상대적으로 번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패권 국가 등장했다. 그리고 이제 해명적인 국제 질서, 아까 이제 각국 간의 현실적 연대의식과 공동 문화의식, 그리고 동일 조상을 제사 지내는 데는 주술적 종교 간의 기반을 했고, 이게 이제 서주시대 때는 제후와 그 밑에 경대부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 춘추시대 때는 공간의 관계, 그 당시에 국제 질서를 확대시켰다. 그래서 맹을 통해서 종황량의의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속을 복수시킨 방식이다. 근데 이것도 중원의 영향을 받은 이제 뭐냐면 제나 진나 같은 나라지만 초오원은 그 영향을 안 받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는 거죠. 자,
거기 밑에 이제 원왕의 구천과 그 다음에 오왕의 부차 있는데, 부차의 검이 있는데, 요거는 왜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그만큼 요구에서 보일 수 있듯이 남방의 철기 문화가 되게 발달됐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요 사진 올려놨고요. 자, 그 다음에 전국시대는 전국책을 기준으로 한 거죠. 장이가 쓴. 그래서 아까 진이라는 나라가 한, 위, 조라는 삼국으로 분열되면서 나중에 이제 주왕시 공인된 BC 403년을부터 이제 전국시대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예. 그래서 하극상에는 뭐냐면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 치는 거죠. 대개 보면 그 경대부, 세경가라고 하죠. 자, 유력 세경가가 누굴 쳐요? 위에 있는 공을 쳐.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야. 왕. 이제 그때부터 왕이라고 해요. 왕 칭호를. 자, 그러면서 이제 하극상 있고 약육강신, 그리고 이 과정에 전국치동이 부각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예 멸망시키죠. 전복정전을 통해서 멸국치연. 물론 이제 멸국치연 현상은 춘추 중기 때부터 나타나요. 근데 이제 전국시대 들어가면 일반화돼. 그러면서 이제 군현제가 실시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춘추 시기까지만 해도 뭐와 뭘로 연결됐죠? 정과 성으로 연결됐던 시대죠. 근데 이때는 영역국가, 일정한 영토를 이제 가지고 했던 영역국가가 출현됐고, 군주도 융사공동체에서 가부장적 군주가 형성했다. 융사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제사와 전쟁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때 전쟁이라는 건 자기가 이제 뭐 병력을 입고 싸우는 것보다는 총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부장적 군주관은 이제 물질적 수수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실질적인 관료제나 상대관을 유지하면서 하는 군주관으로 바뀌게 돼요. 이 부분은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춘추 전국시대 이제 그 전국대 시대 평가는 춘추의 근거를 둔 유교적 역사관에 의해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됐어요. 이게 혼란식이다. 특히 이제 공자가 그 목을 상당히 했죠. 공자 오경에 보면 상당히 이제 글씨를 혼란상으로 이제 하고, 그걸 왜 혼란했냐? 예전에 서주의 질서가 몰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에 서주 질서를 다시 부흥하자, 뭐 이런 내용이 나 복구풍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되게 이제 뭐냐, 유교에서는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난세지만 정치적 혼란했지만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는 고대사를 재편성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난 시대 때 통일제국을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긍정적 인식을 두고 있어요. 발전적 인식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개간을 한번 쭉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주와 춘추 초기의 음락국가 내부인데, 자, 서주부터 해서 춘추 초기 때까지는 읍제국가라고 했죠. 읍제국가. 읍제국가는 읍 간의 누친적 지배관계를 중시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인원적 지배관계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읍의 성격을 보면요. 읍은 독립적 자연 측량 있고 소규모 자연 측량 등 있는데, 그래서 큰 것도 있어요. 국이나 도같이 큰 것도 있지만 대개 보면 비읍처럼 조그만 읍이에요. 그래서 자연관계를 농업을 여기하고 시족적 공동체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고립적이고 분산적이고 점제적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생각하면 마을은 곳곳에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띄엄띄엄 있었어. 띄엄띄엄. 이 읍이 있으면 읍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읍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있어. 여기는 읍은 이제 간단한 방어 시설이 있고 그 안에 침략이 있고 주변에 농경지만 있는 거야. 이게 주변에. 그리고 이제 이 주변 지역은 거의 사람이 안 살아. 사람이 살아도 되게 이제 방이라는 이민족들이 살았던 거야. 아까 얘기처럼 이제 요 중간중간 이민족이 있다 보니까 읍을 공격했다고 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고립적이고 분산적이고 점제적인 형태로 돼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춘추시대 때 국가 형태가 어떤 국가? 정과 선을 지배하는 국가였어요. 네, 그런 형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월경지도 있어요. 월경지. 월경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여기가 노나라 영역이에요. 일단 노나라 세력권인데 국정이라고 말하긴 세력권이라고 보죠. 예를 들어 노나라 세력권. 요 노나라 세력권 안에 요 중간에 요 중간 읍은 이 노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어디에 충성하니 그 옆에 있는 제나라에 충성해. 이런 게 있어. 그리고 거꾸로
제나라 그 세력권 안에 뭐냐면 중간에 딱 노나라 또 위에 충성하는 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뭐냐면 일종의 국경선이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는 거야. 예, 이런 방식이. 자,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죠. 이 월경지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춘추 전국시가 발전되면서 이제 정치 넘어가면서 월경지들은 이제 그 열국지에 보시면 다 정리가 돼요. 서로 이게 이 땅은 너가 갖고 대신에 너 땅 줄게.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강과 그 다음에 산맥이나 이런 것들 자연 경계를 바탕으로 일종 국경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돼요. 그 전까지는 없었다가. 예.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국가였다. 물론 이제 뒤에 이거 국경 개념은. 그래서 이때는 국경이라는 것보다는 세력권, 영향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세력 범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고조선도 마찬가지죠. 고조선 보면 그 그림이 있잖아요. 고조선 지도가. 그걸 국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국경보다는 고조선이 그만큼 세력을 미쳤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세력권을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와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일본 처음에는 초창기 봉건제가 이제 실시할 때는 그 무장 식민지의 군사가 거점 역할을 했다가 나중에는 여기가 독립된 주권 행사했다. 특히 이제 구국을 얘기하는 구국. 구국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제후들이 살았던 곳이죠. 제후들이 봉봉을 받으면 자기 일족들을 가지고 구국을 만들어요. 거기에 이제 기지로 거점을 해갖고 주변 지역을 장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은나 유민들이 너무 많고 토착민들이 많으니까 일종의 군사 거점이 된 식민지 만들기 위한.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얘네들과 이제 융합을 하면서 여기를 바탕으로 국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되고 이제 독립적인 주권 행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척 과정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숭산의 육층지에 국을 설치하고 국은 제후가 살았던 지역이에요. 뭐냐면 제후들이 사실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확대했고 그 다음에 토착민들을 이제 융합하는 정책도 있어요. 그래서 강계 수입을 사업을 전개해서 토착민 한심을 사고 이들을 또 군사적으로 보호해주고 선진 문화를 또 보급하고 통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동성본원도 그런 이전에서 보시면 돼요. 사직을 설치했다. 사직이란 말 여러분들 이제 어떤 의미죠? 우리가 종료사직이란 말 있죠. 우리 종료사직은 국가의 의미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나 뭐 종료사직을 보호하소 이런 말인데 국가의 의미인데 원래 사직이라는 말은 이때 사직은 사라는 것은 그 토착민의 지역신을 모시는 게 사였어요. 그리고 요게는 지금 뭐냐면 주나라의 농업신 후직이죠. 아까 언급했던 후직을 모시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사와 직은 원래는 지역신과 농업신을 모셨던 곳이야. 근데 나중에는 제후와 토착민 간의 어떤 정치적 일체감이 형성돼서 이제 사직은 통합이 돼. 그리고 나중엔 더는 종묘 사직과 함께 국가의 의미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상징적 의미도. 예.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좀 초창기 때는 국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대립적이고 좀 약간 정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앞에 토착민 융합 정책이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는 동일 사회의 지배와 피지배 계층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국인은 이제 지배층, 피지배층은 그 밑에 민. 예전에는 뭐 그 주나라 사람, 은나라 사람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처럼 서주의 어떤 봉건적 질서가 붕괴되고 현원적 연대의식이 쇠퇴하며 대신에 지연적인 어떤 연대의식이 더 강화됐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훨씬 더 뭐냐면 강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력에 집중한 지배 관찰자가 심화되면서 이제 이런 음락국가가 점점 없어지죠. 그러면서 여기에 형과 군이 설치되면서 이제 중앙에 예속되는데 이거는 춘추 말기부터 해서 전국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예속된 이제 뭐냐면 이런 지역들을 군현 지역을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게 범법제 각국의 범법의 실시인데 이 법법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서류 시대 때에서 그 다음에 춘추 시대 때의 그 읍제국가의 구조 일종의 국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요 구조를 좀 볼게요. 요거는 지금 약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갈게요. 예, 35분에 시작할게요.